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국빈 일정과 함께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열리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거한 겁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첫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내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정찰 위성 총 5기를 궤도에 띄울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4,3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7% 늘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에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인데요. 양국 간의 교역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기대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국빈 방문입니다. 네덜란드는 6.25 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자 EU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으로 반도체 공급망 핵심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 국빈 만찬 등 국빈 일정에 참석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세계 1위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L을 방문하고 공급망과 기술 혁신 파트너십 등을 논의합니다. 현지 시간 13일에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과 MOU 서명식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우리 정부가 빌렘 알렉산더 국왕 부부를 주빈으로 초청하는 답례 문화 공연에 함께한 뒤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1961년 한 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 만큼 공식 국빈 일정 이외에도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교역과 투자,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거한 겁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보다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와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 첫째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개념 그리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못하게, 그러니까 제한하는 이 두 가지가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정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도 사용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떤 노조와 어떤 내용으로 단체 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이 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법률 분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쟁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또 개정안은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노조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교섭이라는 이 정상적인 노사 관계가 자리를 잡아서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부는 일단 시행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정리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무책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정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중구조 문제는 법조항 몇 개 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2월과 9월 각각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과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 등과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이 다른 분야로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송 3법 한번 볼까요? 이 방송 3법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세 법의 이제 개정안을 일컫는 건데, 개정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명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 100명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이하 사추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 3법이 거부가 됐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은 뭔가요? 일단 정부는 이사회 대표성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사회 이사 21명 가운데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빼면 나머지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입니다. 이사는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정안이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이사회 다수를 구성해서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추위 구성 기준이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사추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서 이사회가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의 우려는 첫 번째로 이사회 구성 면에서 어떤 그 편파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이사회가 운영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걸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근거 없이 이사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운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는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논의는 이사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미래를 대비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관련 정부 입장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내일 새벽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인 독자적 정찰 위성을 최초로 보유하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독자 정찰 위성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우리 군의 군 정찰 위성 사업. 고성능 영상 레이더 사 위성과 전자광학장치 2호의 한글 발음을 합쳐 425 사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군이 425 사업으로 독자 개발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 위성을 탑재한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기립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내일 새벽 3시 19분 발사됩니다. 국방부와 스페이스X에 따르면 팰컨 9은 발사된 지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됩니다. 이어 약 20초 후에 위성보호 덮개, 페어링이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국과 교신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425 사업을 통해 쏴위성 4기와 전자광학과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을 순차적으로 궤도에 띄울 계획입니다. 내일 발사하는 1호기는 2호 IR 위성이며 2호 위성은 쏴위성으로 내년 발사 예정입니다. 위성 5기가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주요 시설 정보를 위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 위성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이라며 적 후방 지역과 전략 표적 감시 능력 증강을 통한 우리 군의 킬체인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편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호주까지 잇따라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대상은 북한 국적 개인 11명으로 리철주, 김인범 등 5명은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했고 김용환, 최일환 등 6명은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운용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 일본, 호주 정부도 같은 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초의 한미 1호 연쇄 제재가 됐습니다. 앞서 한미일 연쇄 독자 제재가 2차례 있었지만 호주가 동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국영무기 수출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북한 국적 8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숙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네 나라의 연쇄 제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 군사 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 개인 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북한 국적 최성철, 임성순 등 국영 무기 수출업체와 페이퍼 컴퍼니 등에 관련된 인사들이며 김숙희는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지난 6월에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섬이나 산골 등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 취약 지역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18세 미만 소아 등 일부 의료 취약계층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의 경우 밤에 갑자기 아픈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는 진료 이력이 없어도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 취약지는 인천 강화군 등 시군구 98곳이 추가됩니다.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라면 의사 판단 아래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후 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위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시범사업 지침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 앱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자가 이미지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위급할 때 자국 돈을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만료된 이후로 중단됐는데 이번 체결로 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기 때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화 스와프, 국가 간 통화 안전판 역할의 하나입니다. 지난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11년 말 70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았던 100억 달러 계약은 지난 2015년 2월 만료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중단됐던 한일 통화 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 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규모는 100억 달러로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전액 달러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그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의 금융 협력이 촉진되고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갑자기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고 전력 공급 능력과 유사시 예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북극발 한파로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추위 속에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주간 평일 최대 전력 수요는 91.3기가와트에서 97.2기가와트 사이로 실현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겨울에는 역대 최고 전력 수요인 94.5기가와트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잦은 한파가 예측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예측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105.9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예비 자원도 준비합니다. 전력 수급 경보를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발전기 출력을 높이는 등 최대 7.7기가와트를 추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운영 허가를 받아 상업 가동을 준비 중인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의 시운전을 통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추위와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광화문에 섰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모금액이 늘어난다는 사랑의 온도탑. 올해 100도까지 온도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온도계가 세워졌습니다. 나눔 목표액이 1%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 금액을 다 채우면 100도가 되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연말연시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25년 동안 온기와 사랑을 또 희망을 전달해 왔었는데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그 성원과 보살핌이었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4,34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7% 늘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 온정이 누는 한국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해 목표액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RS 전화, 문자 한 통이면 나눔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누리집에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금은 고금리 고물가로 도움이 더 절실해진 이웃 지원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눔의 가장 큰 매력은 내 거를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이 정말 행복함과 만족감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손가락을 한데 모아 따뜻하게 하는 손모아 장갑 모양입니다. 이 장갑처럼 이웃을 위한 사랑이 한데 모여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동물 학대가 만연하자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대다수 사설 보호시설은 기준을 충족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에 나섰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사설보호소가 지나치게 많은 동물들을 방치하며 키우는 등 동물학대 문제가 떠오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민간 보호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상 시설 운영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어 신고가 어려운 상황. 국민권익위원회가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시설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박운선 대표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들을 지원해주는 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간보호소 신고제 기준에 적합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모든 보호소를 신고를 받아놓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민간보호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그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간담회에서 동물보호소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보호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고충 중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실태를 좀 정확히 좀 진단을 하고 이런 실태 속에서 필요하면 저희 또 제도 개선이나 고충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나왔고요. 향후 좀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상담을 통해 국민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책을 돌아보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이달 28일까지 열립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도전적인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성패 여부를 평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타도 적극 면제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3년간 5조 4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내로 들어올 외국 인력이 내년 16만 5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도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에 엑스포를 개최할 도시가 사우디의 리야드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산을 거점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세액 또한 줄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6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출 잔액을 중간에 다 갚거나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신임 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향후 신설될 과학기술수석도 정책실에 소속될 예정이며 기존 수석 5명은 이번에 전원 교체됐습니다. 농산물을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통 단계와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농가 수익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셋째 주 올겨울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눈꽃 동행축제가 이달 28일까지 열립니다. 200여 개 유통채널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야간 관람, 청와대 밤의 산책이 엿새간 진행됩니다. 관람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입장권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처음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대해 국악계에 일어날 상당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 준비 중인 강원 분원 외에도 전국에서 국악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거리에 설치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기도 하죠.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누구에게나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12월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특히 매출이 줄어서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겐 오히려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정부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신용이 낮아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인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월 27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로 바꿔주고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환 대출 규모를 더 넓혀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 따뜻한 금융 아니겠습니까? 자, 복지부도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을 점검하는데요. 어린아이나 어르신, 또 장애인들에게는 안전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 위기 가구 발굴도 내년 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올 겨울에는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주변은 더 따뜻하게 온기가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425) 사업 들어보셨나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또 전자광학 2호의 합성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최초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25년까지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를 전략화하는 대한민국 군의 사업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했다면 한국에는 바로 킬체인의 핵심이죠.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 바로 고체 추진 발사체입니다. 지난해 말 서해에서 번쩍하면서 하늘로 쏘아 올려졌던 발사체 기억나시나요? UFO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군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비행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 위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고체 연료 덕분이죠. 이 고체 연료의 핵심은 추력, 바로 로켓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액체 연료보다 무게당 추력이 작지만 신속성, 또 이동성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기술 개발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국도 이제 독자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한 모든 지역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정찰 감시의 완성입니다. 지난 7월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까지 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기존엔 50%였는데 이를 100%로 높인 거죠. 세계 각국의 해운업계들은 강력한 탈탄소 압박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단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배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업에 대변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배로 바꿔야 합니다. 배가 자동차도 아니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최근 자율운항 선박 시장도 열리면서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가속화되면 웃는 곳은 어디다? 그렇습니다. 바로 조선업계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미 국내 조선사들 친환경 선박 수주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자율운항 선박 분야입니다. 자, 이 분야에서는 노르웨이와 영국, 핀란드 등이 이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핀란드에서 완전 자율운항 여객선이 성공적으로 운항하게 됐죠. 물론 국내 조선사들도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첨단 해양 모빌리티 강국 코리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이후 내일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로 추웠고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낮에 중부지방은 7도 내외,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낮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은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2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9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광주, 영도, 부산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전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다음 주에는 최저기온도 영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녁 체감온도가 영하 3, 4도로 매우 낮습니다. 늦은 퇴근길에 나서는 분들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이 돼야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감기 걸리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